얼마 전에 합격자 모임을 갔는데요. 다른 학원. 근데 너무 반가운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되게 젊으신 분인데 이제 실무를 하신대요. 실무를 원래 이제 하셨는데 나이가 26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실무를 하시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비싼 거 안 맡기겠죠. 그래서 원룸 전문으로 하셨는데 한 500 정도 보셨대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데가 하는데 왜 반을 사장이 가져갈까, 그걸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자격증을 따시겠다고 학원에 나오셨는데요. 문제는 자기는 태어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1년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잠도 학원에서 주무시고, 네,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주무세요. 네. 근데 이제 붙으셨더라고요. 합격자 모임 가니까. 평생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근데 이제 자기가 다 먹는 거죠. 한 1,000만 원 먹겠죠. 네, 그러시더라고요. 참 반갑던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평생. 네,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이번에 공부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합격했다고,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283쪽에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를 보겠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면 무조건 갑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면 이걸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 토지는 무조건 그 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예요. 갑은 소유권을 갖게 될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다든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자가 바로 소유권자입니다. 등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취득한 이 소유권을 보호를 받고 싶더라는 겁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미리 알려줘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부동산에 대한 공시하는 방법은 뭡니까?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등기소에 가서 처음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등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존등기라고 불러요. 보존등기.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 보존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갑구겠죠. 갑구 처음으로 등기가 되는 게 바로 보존등기예요. 그래서 순위는 1순위, 보통 1순위가 됩니다. 요게.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갑구에 이렇게 등기를 실행합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존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등기관은 갑이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인데요. 이 보존 등기 신청인에 대한 그 자료 반드시 암기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장에 의해서, 책에 다 있어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 그 상속인, 기타 포괄수개인. 이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입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죠. 뭐에 의해서? 대장에 의해서. 그렇죠.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자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은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관은 보존등기를 간명의로 해줄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이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죠. 뭡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 그렇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이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수용 절차에서 서류가 만들어지겠죠. 그 자료를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이자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자임을 국가기관이 확인해줬죠. 확인해줬기 때문에 이 자료, 확인서가 제출이 됩니다. 확인서가 제출이 된다면 이때도 등기관은 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요 넷이 있는데요. 넷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요 네 개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요 세 가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네 번째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게 보존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된 겁니다. 1, 2, 3번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지만 요 네 번째는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건물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 보실 텐데요. 부동산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부동산은 두 개예요. 그런데 이 토지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지적공부 중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죠. 맞습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존재해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경우에는 이거 갖고 무조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의미해요.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는 대장이 존재하니까 저 1번 갖고 무조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장이 무조건 있으니까 토지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건물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을 테고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 그러면 허가를 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니까 1번 갖고 보존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무허가 건물도 재산권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허용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허용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허용이 됩니다.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지 않죠.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면 뭔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가 될 수 있는 요건은 건축물 대장의 요건과 똑같아요. 즉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가 확인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다시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넷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1번부터 3번까지는 토지, 건물 둘 다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뭐만 신청할 수 있다고요? 건물만.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기억이 오래 가요. 이해를 하셔야지. 그 정도 보겠습니다. 보존등기는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 4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외워보죠. 네, 오래간만에.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네, 이것만 외우시면 보존등기는 절반이 해결된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살을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런 게 나오죠. 각종 첨부 정보를 아는 것 같은데 왜 없지? 첨부 정보. 어디를 보시냐면 297쪽에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건 다 민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게 나오죠. 유증도 민법에서 공부하셔야 될 테고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이런 건 전부 다 민법에서 하시는 겁니다. 민법에서 수용 뭐 이런 거. 네. 첨부 정보가 우리 287페이지에 있어요. 287페이지. 아, 책을 각론에서 첨부 정보를 같이 넣으신 것 같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292쪽을 보시면 거민계약서라는 문구가 나오죠. 거민계약서. 이 거민계약서를 좀 보겠습니다. 거민계약서. 이 거민계약서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거 좀 보죠.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 행위는 뭘까요? 이거죠. 이를 등기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원인. 그러면 이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 정보로서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등기 원인은 매매고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뭡니까? 매매 계약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매매 계약서. 그래서 이 매매 계약서가 바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겁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예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서 우측 상단부에 관할관청에 거민이라는 사각형 직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각형 직인이. 거민이라는 사각형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부릅니다. 거민계약서. 그러면 이 거민계약서는
어느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느냐.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경우. 첫 번째, 등기 원인이 계약일 때만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닐 때는 이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이 계약일 때. 법률행위는 그 안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습니까? 있죠.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의사표시 모습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제가 법률행위의 개념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위. 이게 법률행위예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 이게 법률행위인데요.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과 관련된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권리 변동과 관련된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이것이 바로 법률행위예요. 권리 변동과 관련된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거. 이게 뭡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래서 법률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지문이죠. 그러면 그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의사표시가 단독으로 하나의 법률행위가 될 때 이를 뭐라 부릅니까?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단독으로 하나의 법률행위가 될 때 단독행위라 부르고요. 의사표시가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여기서 합치가 될 때 뭐라 부릅니까? 쌍방행위. 네. 쌍방행위 전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게 뭐냐면 계약인데요. 이게 약속이죠. 이거는 엮일기자입니다. 약속이 엮인 것. 약속은 의사표시를 얘기해요. 의사표시가 엮인 것.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행위가 될 때 이를 뭐라 부릅니까? 합동행위.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의사표시가 합쳐져서 하나의 법률행위가 될 때 이를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단독행위. 이렇게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셋으로 구분합니다. 이 세 개의 법률행위 중에서 거민이 찍힌 게 바로 뭐만 거민을 찍을 수 있습니까? 계약의 경우에만. 이 경우는 거민계약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만 거민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계약이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 계약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약은 우리 민법에서 몇 가지로 나눕니까? 전형계약 14가지. 그렇죠. 14가지.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닐 때는 검인계약서, 검인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해서만 검인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임목등기 또는 법인등기, 선박등기 이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즉 건물과 토지 경우에만 검인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네 번째,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검인계약서 등기소에 제공하게 돼요. 첫 번째,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단독행위 또는 합동행위라고 한다면 이때는 검인계약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의 경우에만 검인계약서 제출하는 거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 검인계약서 제출하겠습니까? 이때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검은계약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 등기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검은계약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일 때만 검은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동산에 불과한 선막, 그 다음에 임목, 임목이 뭔지 아시죠? 네, 임목. 토지와 건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법인 등기 이럴 때는 검은계약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할 목적으로 검은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등기인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를 신청할 때 거짓의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요.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신청할 때는 이때는 검은계약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검은계약서 제출하는 경우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걸 외우셔야지 될 겁니다. 이걸 외우기 싫으면 나중에 한 30개 되는 걸 외우셔야 돼요. 30개를 외우시든지 이걸 외우시든지 그건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네 가지 반드시 외우십니다. 검은계약서 제출하는 경우 4개의 요건. 첫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일 것.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것.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은계약서 제출하게 됩니다. 검은계약서 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십니다. 다 민법을 하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용 뭐 이런 거 전부 다 민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민법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명의신탁 들어는 보셨어요? 개념만 보겠습니다. 명의신탁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이것도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합니다. 이걸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명의를,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때 부탁하는 자가 누구냐면 갑인데요. 갑은 명의신탁자라고 부릅니다. 개념만 볼게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아이고, 명의신탁. 그 다음에 이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명의수탁자라고 불러요.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여기서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등기 명의가 을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때의 등기 명의는 소유권 등기도 가능하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모든 등기는 다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 계약은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한데 보통 시험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통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이 될 텐데 이때 소유권 변동은 대외적 소유권만 변동이 됩니다. 대외적 소유권만 변동이 돼요. 그러면 소유권을 둘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그렇죠. 그러면 대내적 소유권은 누가 얻겠습니까? 갑이. 신탁자가.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을은요. 대외적인 소유권만 변동이 되니까 대외적 소유권은 을이 취득할 겁니다. 여기서 대내적 소유권과 대외적 소유권의 의미는 뭘까요? 실질적인 거가요? 이제되는 거. 네, 여기서 대내적, 대외적이라는 얘기는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자는 갑이란 뜻이에요. 이게 대내적 소유권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갑. 이걸 대내적 소유권자라고 불러요. 갑과 을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권자일까요?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을이 소유자는 뜻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 갑과 을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 이걸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교수님이 외부 선생님이셨어요. 우리나라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학 교수가 그 당시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한 7, 8년쯤 전이겠죠. 그때 이제 대학 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을 못 해갖고 보통은 대학교 교수로 빠질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 중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과대 교수 중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학 교수는 13명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딱 13분만 계셨어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근데 그 양반이 그 중에서도 탑인분이 외부 강사로 오셨는데요. 한 학기 동안에 설명하신 게 이게 다예요.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시면 이거를 딱 판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그 잡다한 얘기만 해요. 자기 뭐 신변에 있는 얘기. 한 학기 내내. 그래서 그 양반한테 배운 게 요것만 배웠습니다. 석 달 동안. 굉장히 유명하셨던 그 민법 파트에서는 거의 탑 수준에 계신 분이었는데, 네. 그러고도 돈을 받아 가겠죠.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참 공부를 안 하세요. 우리나라 그 법대도 마찬가지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법대를 나오면 거의 백지예요. 백지. 네, 예전에 신림동에서 이제 사시 준비생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후배 중에 고대법대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좀 강의를 받겠다고 해서 왔는데요. 고대법대 민법 박사예요. 그 친구가. 저보다 한 4년 정도 후배였는데, 근데 가르쳐 보니까 백지예요. 안타깝죠? 고대법대 박사인데 알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박사과정은 다 논술식으로 하잖아요. 객관식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거의 백지. 네. 박사도 백지인데, 네, 법대생도 당연히 백지겠죠. 그분들이 지금은 로스쿨 변호사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합격하신 다음에 로스쿨 가셔갖고 따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네. 뭔 얘기 하다가, 네, 여기. 그런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부실법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 따라서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물권 변동도 무효해요. 그러면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갑.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명의신탁. 어렵지 않죠?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명의신탁이 있고 신탁법상의 신탁계약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은 뭐냐면 갑이 신탁자라고 부르겠죠. 을은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저쪽은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라 부르고요. 이쪽은 그냥 신탁자,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이 신탁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갑이 을을 신뢰하고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거를 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저쪽은 명의만을 믿고서 명의만을 넘기고 있죠. 그래서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이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은 명의만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권리 자체를 완전히 넘깁니다.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저쪽은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예요. 이건 신탁법에 의해서 유효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이때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때의 권리는 모든 권리가 다 가능합니다. 소유권도 되고, 지상권도 되고, 전세권도 되고, 임차권도 됩니다. 다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소유권만 출제가 되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을 신뢰하고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권리가 넘어가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돼요. 이때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돼요. 이 공시는 뭡니까? 등기죠. 따라서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엔 저절로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도 한 10번 할 테니까.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갑은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이유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홀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애들을 위해서 무조건 이민 가야 되겠다고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홀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 갑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친구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놓습니다. 그럼 월세가 달달이 들어오겠죠? 이 달달이 들어오는 월세를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달달이 보내드려 달라고 친구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을 받는 자,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이익을 받는 자, 수익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갑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을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분리되지 않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한을 받겠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 소유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까?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면서 행사하는 겁니다. 이 신탁의 목적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 등기가 신탁 등기라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이 보존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개설되기 때문에 보존등기가 보통 1순위가 되는 겁니다. 2번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다고 그랬죠. 소유권이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지만 행사에 대해서 제한을 받죠.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수탁자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수탁자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기록해야 되냐면 신탁의 목적을 기록해야 됩니다. 신탁의 목적은 아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생활비 마련이 힘들 테고 어머니가 걸려서 친구에게 아파트 넘기고 달달이 월세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리기로 했다라는 신탁의 목적을 기록해야 되는데요.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기는 두세 줄밖에 못 씁니다. 그 자질구레한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신탁이라고만 씁니다. 신탁이라고 쓰고 여기에 대해서 써야 될 신탁의 목적은 별도의 장부를 만듭니다. 그 장부의 이름은 신탁원부라는 장부입니다. 이 신탁원부에는 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번호를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신탁원부를. 그러면 이 번호가 기록이 되면 신탁의 목적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이 번호를 보고서 신탁원부를 찾습니다. 그러면 신탁의 목적을 알 수가 있겠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겠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탁등기는 명의신탁과는 달리 이건 적법한 겁니다. 이건 네. 이 정도만 보죠. 네. 이게 등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등기인데요. 거의 10년 동안 매해 출제가 되다가 아마 작년에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 말은 아니 올해죠, 올해. 그러면 내년에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워요, 신탁등기는. 네. 그래서 신탁등기는 시험에 나올 것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신탁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는데요. 참 양이 많죠.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을 보시면 이용권에 관한 등기 절차 나와 있죠. 이용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용익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익 물건은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상권이 뭔지, 지역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아직 민법에서 공부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이용권에 관한 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만 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출제 영순이에요. 각종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수적 기록사항. 이거를 좀 볼 겁니다. 저당권도 같이 볼 거예요. 지금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뭔지 잘 모르시죠? 아세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뭡니까?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 세 가지 권능을 가진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데요. 갑이 그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을에게 일정한 용의권을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아시겠지만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지상권 설정 등기까지 갖추면 지상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까지 을 명의로 실행이 되면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권을 만들어서 정해주는 자, 지상권 설정자라 부르고요. 지상권을 취득한 자를 지상권자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갑은 지역권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을 지역권 설정자라고 부르고요. 을을 지역권자라고 부를 겁니다. 전세권도 설정해 줄 수 있죠. 따라서 갑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부를 테고 을을 전세권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 전세권은 특이한 물건이라서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이것만 갖고 전세권이 설정될까요? 안 될까요?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용의물건이 아니죠. 용의물건은 사용수익 권능으로 설정되는 것, 사용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담보물건은요,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가진 이 처분 권능을 뚝 떼갖고 다른 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저당권자가 될 겁니다. 임차권도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안 돼요?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다른 자와 체결할 수 없습니까? 있죠?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임차권자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갑과 을 중에서 누굽니까? 갑. 왜? 권능이 제한받죠. 그 다음에 이익을 받는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을.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 먼저 이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모르겠죠, 물론.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요, 부동산, 먼저 개념을 보시는데, 지상권의 뜻이 뭡니까? 땅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라는 권리예요. 땅, 요 세 가지는 용의물권이죠. 그래서 땅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라는 권리고요. 지역권은 땅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
이를 지역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가 도로고요.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쪽은 갑이 소유하는 토지고 을이 소유하는 토지예요. 그런데 사방이 전부 다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1번지 토지 소유자가 101번지 토지를 소유할 때 이쪽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쪽은 다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을이 이 도로에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이 마련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승역지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역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지역권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승역지라고 부르고 이 토지를 요역지라고 불러요.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이때의 승자는 받들 승자입니다. 역자는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역할로서 이 100번지 토지가 이 101번지 토지에 일정한 역할로서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이게 승역지라는 토지입니다. 이쪽은 이쪽을 요구하고 있죠. 통행해야 되죠. 그래서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이를 요역지라고 불러요. 요역지. 그러면 이제 을은 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통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행지역권이라고 불러요. 통행지역권. 그러면 지금 이 승역지와 이 요역지는 상호적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물건은 보통 배타적 물건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권은 배타적 물건이 아니. 답답하셔도 괜찮아요. 다 민법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라는 물건입니다. 용의물건이에요. 용의물건. 그래서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적으로 새들어 살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권리는 용의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의물건은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해요.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지역권 설정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이 됐죠. 그래서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용의물건이에요. 그렇다면 등기신청 정보에 무엇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느냐면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용의물건은. 즉, 요 부분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범위. 외우셔야 돼요. 용의물건은 신청 정보에 반드시 범위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은 땅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러면 사용 수익의 목적은 아무렇게나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은, 즉 땅을 사용 수익하는 목적은 딱 두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상권은 땅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첫 번째는 이 토지를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지상권은. 두 번째는 이 토지를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사용 수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권은 두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첫 번째는 수목의 소유 목적. 두 번째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만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라는 권리예요. 그러면 신청 정보에 수목의 소유 목적인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인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목적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목적. 어디에요? 신청 정보에. 저도 답답해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어야지 되는 건데 아직 안 하셨으니까 다시요. 지상권은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신청 정보에 기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용의물건이니까 범위. 두 번째,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목적인지.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도 용의물건이죠.
범위가 반드시 기록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도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역권의 목적은 뭘까요? 통행 목적. 그렇죠. 통행 지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용수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물을 끌어다 쓸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용수 지역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망을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망 지역권.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 등기 신청 정보에는 어떠한 목적인지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용수 목적인지 통행이 목적인지 조망이 목적인지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목적. 그 다음에 이걸 승역지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유역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토지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유역지 토지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제한을 받는 토지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제한받는. 그럼 어디겠습니까? 승역지 토지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승역지 토지등기부에는 유역지가 어느 토지인지 표시돼야 되죠. 맞습니까? 이게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라고 했죠. 그러면 유역지를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가 승역지인데요. 어느 토지를 받드는지를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 표시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목적과 요역지 표시. 그래서 지역권 등기 신청 정보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기록돼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은 용의물권이니까 범위가 기록돼야 되죠. 맞습니까? 용의물권은 다 범위가 기록돼야 돼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설정되었다는 그 범위가 기록돼야 됩니다. 또한 이 전세권은 전세금이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고 했죠. 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전세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 신청 정보에는 범위와 그 다음에 전세금이 기록됩니다. 전세권은 지상권처럼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이 저당권은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갖추는 등기가 저당권 등기예요. 따라서 이 저당권은 누가 돈을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다시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아까 차임을 반드시 기록한다고 그랬죠. 차임을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민법과 등기법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등기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들. 네, 나중에 민법 하시면서 또 하실 거예요. 이 을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을도 다른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권리를. 이것도 민법에서 하실 텐데요. 지상권자는 요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가 뭐냐면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갖출 테고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를 지상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붙자는 붙일 붙자입니다. 붙었다는 뜻이에요. 지상권에 붙은 저당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세권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가 뭐냐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될 테고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병이 취득하는 권리를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권부 저당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저당권에는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당권에. 저도 답답해요.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네. 민법에서 하실 테니까. 네.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요. 그러면 갑을 뭐라고 부를까요? 채무자. 을은요, 채권자라고 부를 겁니다. 문제는 이 을이 갑을 믿고서 10억 원을 그냥 빌려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은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런데 이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아직도 2년이나 남았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변제할 시점은 아직 2년 남았어요. 그런데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다른 재산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요것을 병에게 인질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질로 맡기고. 그래서 얼마를 빌렸느냐면 5억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마찬가지로 담보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을은 이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병에게 질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질권이라는 권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질자는 인질할 때 그 질자입니다. 왜? 술을 마시고 싶은데 술값이 없어요. 다행스럽게 결혼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전당포 가서 이 결혼반지 인질로 맡기고 10만 원 빌릴 수 있습니까? 이제 전당포 사장님은 결혼반지를 인질로 갖는 겁니다. 이게 질권이에요.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질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질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동상을 인질로 가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권리를 인질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산에 대해서 인질로 갖는 권리가 동산질권. 보통 전당포 사장님이 갖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권리를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권리질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질권이 있습니다. 동산질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여기서 이 권리는 보통은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인질로 맡길 수 있습니까? 인질로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이 갖고 있는 권리는 먼저 5억 원을 빌려줬죠. 5억 원의 채권. 그 다음에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10억 원의 채권 질권.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완전하게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대충 대략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저당권도 같이 넘어가는 성질이 있는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뭐라 불러요? 네,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겁니다. 민법 얼마나 열심히 하셔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갑니다. 이를 수반성이라고 부릅니다. 수반성. 그럼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이것도 딱 붙어서 같이 소멸되는 거 뭡니까? 부종성.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저당권은 끝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종성이에요. 수반성은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저당권도 같이 수반해서 넘어가는 성질, 수반성.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되면 저당권도 거기에 딱 붙어서 끝나는 성질, 소멸되는 성질, 부종성.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부수성이라고 불러요. 이쪽에 썼어야 되는데. 부수성. 네, 부수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 10억 원이 인질로 병에게 넘어갔죠. 그러면 저당권도 거기 따라서 수반돼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병이 취득한 요 10억 원의 채권 질권은 이것이 붙어서 요 병이 취득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인질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 저당권도 같이 넘어가야 되겠죠. 수반성상. 그래서 요 병이 취득한 것은 저당권이 붙은
채권질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저당권부 채권질권이에요. 저당권부 채권질권. 담보권 등기도 가능합니다. 저당권부 담보권. 이것도 가능한데 이건 시험과 잘 관련이 없으니까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권부 채권질권.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당권자는 다른 자에게 돈을 빌리고 무엇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네? 피담보 채권을 질권 설정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는 질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뭡니까? 저당권부 채권질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타나죠. 이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당권을 뭐라고 부를까요? 써놨네. 지상권부 저당권.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전세권부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고 이거 합쳐봤자 1%예요. 이게 원칙적인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생략해서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는 세 개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을 그냥 생략해서 저당권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정식 명칭을 불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당권과 이 저당권은 맞죠? 이 저당권과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라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것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지상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과 구별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당권은 아까 무엇을 기록해야 된다고요? 등기부에? 채권액이죠. 네.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그 다음에 지상권에 대한 표시, 권리의 표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기록돼야 돼요. 여기서 권리의 표시는 지상권 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저당권입니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죠. 따라서 전세권이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이것도 담보물건이죠. 저당권부 채권질권 담보물건이죠. 따라서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피담보 채권액, 이거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액,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당권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권리의 표시. 이런 것들을 등기신청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민법 지식이 쌓여 가시면서 이게 당연한 내용으로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민법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우리 등기법과 우리 민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될 내용들. 따라서 신청정보에도 반드시 기록돼야 될 내용들. 별걸 다 하죠. 그래서 이용권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본 거냐면 343쪽을 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343쪽을 보시면 꼭대기에 표가 나왔죠. 우측을 보시면 임의적 기록상 아까 보셨죠?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약정, 특약, 합의,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전부 다 뭐라 그랬죠? 임의적 기록사항들. 기억나십니까? 또한 기간의 의미가 있어도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다만 필수적 기록사항 세 가지는 암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칸에 있는 게 이미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아까 보신 거. 그 다음에 왼쪽에 필수적 기록사항이 있죠. 그건 지금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출제 확률이 대단히 높은 표예요. 그래서 이 표 자체를 암기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임의적 기록사항 세 가지, 그 다음에 이 내용,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또 공부하실 테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 표고요. 이 표는 출제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도 물론 출제가 됐고요.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